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치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총효용이 전 합이 가장 큰 걸 찾는 방식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잘 나오고 그 밑에는 한계효용이라는 것은 그냥 표현만 좀 익힙시다. 그러니까 한계효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재화를 먹을 때 그거 보세요. 그 위에 봐봐. 우리가 햄버거 위에 전체 제일 첫 번째 박스에 햄버거 총효용 보세요. 한 개 먹을 때는 만족감이 200인데 두 개를 먹을 때는 전체 만족감이 38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 플러스 1이잖아. 한 개 플러스 한 개인데 요때 생긴 게 얼마라고? 200 생기는데 두 개 다 먹었더니 380 생겼어. 그럼 두 번째 한 개는 얼마나 왔단 얘기야? 요게 뭐라고? 요게 한계효용이야. 여기 한계효용이야. 또 한 개 더 먹었다, 그지? 한 개 먹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이게 전체가 얼마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550g. 이게 세 번째 한 개가 주는 게 170이지, 그지? 요게 뭐라고? 한계효용. 요걸 한계효용이라 그래? 한계효용. 한계효용은 어떻게 돼? 줄여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를 처음 먹으면 시원해. 두 번째 먹으면 좀 덜 시원해. 그런 느낌이야. 치킨을 처음 먹을 때는 되게 맛있어. 두 번째 먹으면 좀 쭉 줄어들. 그거 똑같은 이야기야. 만족감은 점차 감소한다. 자, 그래서 그 양 동그라미 2번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만 기억해 보세요. 오케이. 자, 오늘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자, 지금 우리는 질러갑니다. 뒤에 거는 쭉 넘기고요. 228페이지에 기업이에요. 기업. 자, 지금 우리는 기업의 의사결정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원칙은 이거예요. 이윤의 극대화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228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양가로 1번에 기업의 목표가 뭐냐? 이윤 극대화, 그지? 이윤 극대화야. 그러니까 이윤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윤은 여러분, 이윤은 이거죠. 요 이윤은 그 밑에 있잖아. 그 첫 번째 박스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에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 요게 이윤이죠, 그죠? 요게 이윤이다, 그지? 이윤이에요. 그럼 총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거는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겠죠. 이건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야. 그지? 어렵지 않죠? 그 총비용은 별도로 데이터를 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뭐 어렵지 않다, 그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은 밑에 봐봐요. 그 228페이지 아래쪽에 박스 보는 게 지금 제일 맞지? 생산량이 3개, 4개, 5, 6, 7개예요. 자, 3개를 생산할 때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150원 벌었는데 총 비용은 130원 나갔어. 그 얼마? 이윤이 얼마입니까? 20원이지. 그냥 더 빼든 산수만 해주면 돼, 그죠? 20, 50, 60, 30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몇 개를 생산하라고 도대체? 5개를 생산하라 그 말이야, 그죠? 5개 생산할 때 가장 이윤이 크다 이거야. 이거를 선생님 그러면 6개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이윤은 누적 개념이 아닙니다. 5개 때는 60인데 6개 때는 30 더한다 이 말 아니란 거죠.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5개 때가 이윤의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하려면은 6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를 생산하라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 실제 이거는 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저번에 항상 막 이렇게 냅니다. 실제 시면 이렇게 냅니다. 요거를 평균 수입, 평균 비용 이렇게 데이터를 줍니다. 값을 주고 총 수입 대신에 평균 수입, 총 비용 대신에 평균 비용의 데이터를 주고 이걸 계산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좀 이래 되면은 평균 수입에서 뭐를 곱해주면 이게 나옵니까? 판매량. 판매량. 요 판매량만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요것도 평균 비용에다가 뭐가 생산량 또는 판매량 곱해주면 여기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주면은 이거랑 같은 말인데 그나마 이 꼬은 게다. 이게 그나마 이게 함정을 판다고 판 거야. 자,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뒤에 230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봐봐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몇 개인지만 판단해 보세요.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몇 개인지만 판단해 봐.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판단하면 되죠.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게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을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면 이거 이거 각각 수익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그죠? 곱해주면 돼. 근데 판매량과 생산량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생산량이지, 생산량 또는 생산량이야, 또는 판매량. 여러분 여기서는 항상 생산량과 판매량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만큼 판매한다. 그 생산량과 판매량은 똑같아. 곱해주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요래 곱해주면 6, 12, 18, 24, 30, 36 이거 뭐니까 6, 8, 12, 20, 30, 42지. 그럼 이제 이윤 판단 이윤 거죠? 이윤 얼마면 여기는 빵 4, 6, 4, 빵 마이너스 6, 그지? 그럼 요게 이윤의 폭이 가장 크네, 그죠? 3개를 생산하는 거죠. 3개를 생산. 어렵지 않지, 그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은 실제 이제 문제 풀 때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에서는 이렇게 각각 곱하고 빼나, 빼가지고 하나 똑같아요. 빵 2 곱하기 2, 4 2 곱하기 3, 6 1 곱하기 4, 4 빵 곱하기 빵 마이너스 1, 6 똑같이, 그지?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익숙해지면은 일단 내가 지금 그냥 계산한 것은 이걸 충실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이렇게 바로 풀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빼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된다, 그지? 어렵지 않죠?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래 이게 이제 지금 22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총 이윤이 가장 큰 생산량을 계산하는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거를 여러분 228페이지 아래쪽에 이걸 또 개념 하나만 익히겠습니다.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을 좀 익히자고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봐봐, 요거. 여기 지금 총 수입이다, 그죠? 여기 총 수입이야, 그죠? 총 수입이지, 그지? 요게 총 비용이야. 이 경우 볼까요? 요거 볼까요? 요거. 한 개를 만들어 팔 때는 한 개 얼마 벌었어? 6이지, 그지? 1 플러스 1 했더니 얼마 됐어요, 여기? 요 1 플러스 1은 말은 뭡니까? 1 플러스 원래는 6이었는데 또 추가로 한 개 더 했더니 또 하나가 벌어진 게 얼마라고? 여기 얼마라? 6이지, 그지? 6이지, 그지? 그죠? 또 한 개 더 넣어줘, 그죠? 요거지, 그지? 얼마 더? 6 더 넣어줘, 6. 이게 6이니까. 요걸 뭐라 한다? 요거를 한계 수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생산량, 판매량을 한 개 넣을 때마다 한 개 넣을 때 얼마씩 더 번다고? 6원씩 더 번다. 판매량을 늘릴 때마다, 한 단위 늘릴 때마다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의 크기, 총 수입의 증가분, 총 수입이 6만, 그지? 6.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계 수입으로 한다. 또 한계 병도 이것도 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 1 플러스 1일 때 여기 1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1 플러스 1 때는 얼마라고? 첫 번째는 6원 발생했죠. 전체가 얼마라고? 8원이지. 그럼 이게는 뭐 2원 들었죠. 이게 뭐라고? 한계 비용이야. 또 한 개 더 만듭니다.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12원 들어갔죠, 그죠? 그럼 추가로 한 개 얼마 들어? 이거는 4원이지. 요게 한계 비용이야. 한계 비용이야. 한계 비용입니다. 생산량을 추가로 한 달에 늘려갈 때 총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더라. 자,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기억의 개념입니다. 개념만 보세요. 한계 수익과 생산량을 한 단위 추가 판매했을 때 기업의 매출 증가액, 또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할 때 총 비용의 증가액, 그걸 한계 수입, 한계 비용으로 말한다. 개념만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봅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 봐봐.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수치 보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봅시다. 그냥 3개를 만들어 팔을 때 생산량을 3개 만들어 팝니다. 그랬더니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세 개를 만들기 위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를 추가로 만들 때 한계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비용이 100원 들어갔어요. 100원 들어갔어. 근데 그걸 만들 때는 100원 총 비용이 들어갔는데 총 비용이 증가되는데 그걸 가지고 팔았더니 총 수입은 150원 증가했어요. 그럼 이거 남는다, 그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사인을 주느냐? 생산량을 늘려라, 그죠? 왜 이거보다는 여기 많이 들어갔을까요? 늘립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막 이렇게 나왔어요. 5개면 예를 5개 될 때 이런 게 뭘까요? 5개 될 때는 100인데 80원밖에 못. 이거 보면 5번째를 만들어 팔 때는 비용은 똑같이 100원 들어갔는데 그걸 만들어 팔 때는 80원밖에 못 벌었어요. 이런 경우다, 그죠? 아니 봐. 100원 만들었는데 수입은 그걸 가지고 80원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지. 얼마? 20원 손해 봤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만들지 말았을 것이어야 돼. 요때는 생산은 늘렸어. 근데 요때는 만들지 마, 줄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때 요렇게 생산하면은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 그래서 요거 한계 수익과 한계 이렇게 잘 놀 가능성이 잘 없어. 근데 만약에 논다면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라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도록 생산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오른쪽 229표 위에 보세요. 이윤 극대화 생산 조건 보이지, 그지? 두 번째 칸에 봐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만약에 4개라 그러면은 4개를 생산하라, 이는 의미라는 거죠.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됐고요. 됐고. 저 뒤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그게 적어볼까요? 그럼 요거 하기 전에 거기 230페이지 이윤의 유형 보세요. 아래쪽에 이윤의 유형 아까 했던 거 다시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면 회계적 이윤은 뭐라고? 총수입에서 회계적 비용을 뺀 거다.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도 빼고 묵시적 비용도 뺐다. 그래서 앞에 우리 정리했던 거죠. 다시 확인 나왔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232회 OX 한두 건 체크해 볼게요. 1번 해봐. 1번 보세요. 첫 앞에 놓는 게 뭐라고? 이게 한계 수입. 두 번째는 한계 비용이죠, 그죠? 한 단위 추가 판매 쓸 때 매출 증가액 한계 수입. 2번은 뭐가 같을 때요? 한계 수입과 이러면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으면 이거는 똔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야. 근데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으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거지. 3번은요. 뭐가 가장 큰 걸 찾으라고? 한계 수입이 아니라 총 이윤이 가장 큰 걸 찾내겠죠. 4번은 어떻게 하라고? 비용보다는 수입이 더 커. 그러면은 생산량을 늘려라, 이는 의미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정부입니다. 정부. 자, 정부는 여러분 조세의 유형을 좀 봅시다. 아래쪽에 조세는 이름 직접세, 간접세 보인다, 그지? 뭐 내국세 이거 안 볼 필요 없고요. 직급세, 간접세 보시면 이건 이제 좀 이따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이런 거 외워요. 이거는 일단 외워야 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뭐 재산세 이런 것들. 간접세는 대표적으로 부가치세입니다. 부가치세, 뭐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이거 나중에 또 나오니까. 자, 페이지 넘깁니다. 페이지 넘겼을 때는 뭘 보느냐? 거기 234표 위에 있는 그 세금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좀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해야 돼, 그지? 뭐 도세, 시군세 이거는 구별할 필요 없어. 그냥 목적세, 이게 목적세인지 그 보통세인지만 암기하면 돼. 다만 근데 암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세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딱 째려보면은 지가 목적세라고, 저는 목적세인데 말하고 있어요. 딱 째려보면 무슨 얘기 아니야, 진짜야. 왜 그런가 하니까 이름에서 저는 이런 목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봐봐. 공동시설 때 요건 있잖아. 이 세금을 거두어서
공동시설 만들겠다 이 말이야. 세금을 거둔 목적이 있다, 그죠? 두 번째, 지역개발세. 이 세금 걷어가지고 지역개발에 쓰겠습니다라고, 그죠? 세 번째, 지방교육세. 이 세금 가지고 지방교육에 쓰겠습니다. 아래쪽에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에 쓰겠. 근데 여러분 사업소세만이고, 요 사업소세는 요거 그냥 요거 안개. 사업소세라는 것은 우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사업소, 그죠? 사업장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거는 그냥 요거 그냥 안기. 나머지 거는 딱 보면 아는데 요거는 그냥 안기야. 사업소세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안 들어보는 거다, 그지? 우리가 보통도 말하는 거다, 뭐 취득세, 면허세 이런 건 다 보통세야, 이거는. 취득세, 면허세 같은 거는 내가 세금을 어디에 정부가 있잖아, 딱 보고 저것들한테 세금을 좀 매겨야 되겠는데, 그죠? 정부는 삥 뜯는 주체죠, 그지?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지만 정부나 조폭이나 똑같아. 본질은요 삥 뜯는 게 특징이야. 다만 합법적으로 삥 뜯느냐 그냥 막무가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합법적으로 삥 뜯는 게 누구라고? 정부야. 아이고 이거 웃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거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딱 보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좀 걷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세금을 쟤 뭐 좀 샀네? 쟤 뭐 좀 취득했네? 취득했으니까 우리가 돌봐주니까 취득하지. 네 취득했어요. 취득하는데 돈 내놔. 이게 취득세야. 이거는 이 세금을 걷는 목적이 아니라 뭐야? 세금을 걷는 어떤 이유란 거지, 이유. 이게 다 보통세야. 그게 뭐, 너 면회 따려고? 우리 면회 내줄게. 세금 내놔. 이게 보통세라는 거죠. 너 재산 취득했네? 재산 좋겠네? 돈 내놔. 그지? 이런 게 보통세야. 어르란 저게 외우란 얘기가 그렇게 보면 안다, 그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요거는 이제 통으로 목적세 그거 좀 익히시고 요즘 가끔씩 그런 걸 물어봅니다. 목적세 위 세금에서 위 중에서 목적세인 거 아닌 거 그럼 여러분이 착 체크해내야 돼. 그다음에 직접세 간접세입니다. 아까 앞에서 간단히 봤는데 직접세는 뭐고 간접세는 뭐냐? 직접세의 본질은 이거죠.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이거야. 이거는 납세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법적 의무고 이거는 실제. 납세자는 법적인 개념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는 자고 담세자는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같아요. 내가 지금 소득세 올해 소득이 얼마 있어? 그럼 내가 뭐 이렇게 1,000원을 벌었어. 너 100원 내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낸다, 그죠? 내가 벌고 그래서 내가 납세 의무가 있고 내가 내. 여기 지급세야. 근데 그게 아니라 간접세는 대가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물건을 1,000원짜리 사.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0% 부과입니다. 10% 가면 100원이다, 그죠? 10% 세금을 사실은 정부가 누구한테 내라고 했느냐? 판매자한테 내. 당신 물건 판매할 때 100원 세금 내시오 해놨습니다. 납세자입니다. 납세자야. 근데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냅니다. 이게 담세자죠. 담세자. 여기 이제 간접세야. 종류를 암기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일단 종류부터 다시 봅시다. 직유세는 뭐가 있다고?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뭐 정려세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좋아요, 그죠?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뭐 이거 다 돈을 번다 이거죠. 내가 돈을 이만큼 버니까 낸다 이 말이겠지. 실제 세금은 내기 싫어요. 실제 세금 다 내기 싫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뭐 실제 뭐 이런 개인 소득세 이런 거 수십억씩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진짜 대단한 사람, 그죠? 개인 소득세를 수십억씩 내려 그러면은 소득이 얼마야 돼? 수백억 돼야 되겠지, 그지? 자, 하여튼 그런 거다. 근데 간접세는, 자, 그래서 여러분, 특징들 좀 기억하겠습니다. 지구세는 그래서 특징 보십니다. 특징에.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소득이 많을수록, 이거 우리가 앞으로 이런 표현 좀 익혀야 돼. 과세 대상 금액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소득세는 소득이야, 소득. 소득의 세금을 매긴다, 그지? 이게 과세 대상,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돈, 소득. 이게 뭐, 근데 재산세 같으면 과세상 금액이 뭡니까? 재산액, 그지? 뭐 정려세 같으면 과세상 금액은 정려액 이런 것들, 그지?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떤 거 높은 세율, 그게 누진세율 구간이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소득이 작은 사람보다는 소득이 큰 쪽으로 세율이 세지겠지. 세율이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낸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소득 재분배 체크.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누진세율 소득 재분배 이게 키입니다. 누진세율 소득 재분배. 이에 반해서 간접세는 여러분 항상 이거 10% 우리나라는 단일세, 이게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로서 단일세율이야 10%.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사도 10%, 100만 원짜리를 사도 10%, 1억짜리를 사도 10%, 그지? 단일세율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쯤에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조세 부담의 역진성 체크.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 이런 역진의 말은 우리 일반적인 그 조세 감정에 맞는 것은 부자일수록 많이 내는 게 저 감정에 맞아요. 그런데 역진의 말은 뭡니까? 거꾸로 간다. 즉 가난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냅니다. 부자도 1,000원 내고 가난한 자도 1,000원 내. 근데 그 1,000원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지, 그지? 실제로는 가난한 자가 크게 느껴지긴다 이 말이야. 역진성. 또 세 번째 점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이 이제 1,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짜리 생수를 사면은 요 안에는 사실 한 100원 정도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물건값 원래 900원밖에 안 되는데 플러스 100원 해가지고 여러분 실제는 세금 냈다는 얘기지. 요게 만약에 지금은 10%니까 100원이지 20%면 200원 되겠지, 그죠? 300원 된다, 그죠? 이러면 전체 값이 1,100원, 1,000원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게 이 간접세에는 이걸 세율을 높이기가 좀 부담스럽다. 왜? 전반적으로 물가가 그만큼 뛴다. 물가 상승 우려 보이죠, 그죠? 밑에 이제 세율에 따른 그 종류 봅니다.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야. 그래서 비례세 개념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 키워드죠. 동일 세율이다. 같은 우리나라 몇 퍼센트라고? 10% 동일 세율이다. 그 말이야. 두 번째, 누진세는 과세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그래서 아까 소득 재분배 이런 말 했죠. 역진세는 거꾸로 낮은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이게 참 잘 나오죠, 그죠? 아래쪽에는 두 가지가 다 잘 나옵니다. 요게 세율이야. 그림을 잘 보셔야 돼. 여기 세액입니다. 세율은 율과 액이 다르다, 그지? 밑에 게 과세 대상 금액이에요. 여기도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10% 단일세도 세율은 똑같아. 금액이 커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10%다, 그죠? 근데 요 10%를 이렇게 만약에 1,000원일 때, 2,000원일 때, 3,000원일 때 다 10%야. 4,000원. 똑같은 10%다, 그지? 요걸 저기서 세금을 거두면 1,000원에 10%는 100원이지. 1,000원일 때 2,000원, 3,000원, 4,000원. 얼마? 100원, 200원, 3,000원 되면은 300원, 4,000일 때는 400원, 그죠? 이게 비례세야, 비례세. 이것도 비례세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세를 세율로 그리면은 수평선, 세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원점을 출발하는 직선 이렇게 나타난다, 그죠? 자, 그림 보시면 그래서 좌측 그림 이거는 세율로서 비례세는 수평선. 누진세는 어떻게? 누진세는 세율이 크지죠, 그죠? 이게 누진세야. 이것은 비례적으로, 이거는 비례세는 세액이 비례적으로 커져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근데 누진세는 세율이 비례적으로 커진 게 아니라 슉 이리 올라요. 이게 누진세죠.
오케이, 이제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대요.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뒤에 230 그 문제 개념 확인 문제 풀까? 자, 첫 번째는 가는 여러분 그 납세자 동일 이게서부터 직접세 나왔다 그지? 나는 그러면 이게 간접세다 그죠? 1번에 그 소득세는 가 맞다 그죠? 소득세는 지금 직접세 맞죠? 2번에 나는 그죠? 비례세율 맞지 그지? 그래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세율은 여러분 세율은 과세상 금액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그죠? 일정해야 돼. 그래서 일정한 게 아니라 과세상 금액에 비례한다. 이게 틀렸네. 3번에 세율 적용 방식으로서 가는 이게 이제 소득 재분배가 되죠. 그래서 소득 격차를 줄여준다. 소득 재분배가 됐다. 그죠? 맞아요. 4번에 나가 신설되면은 물가가 뛰겠죠. 맞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야. OX 가볼까요? 1번 이게 직접세다 그지? 2번은요. 이러면 조세 증가란 말은 이거죠. 아까 이러면 이 부가치세 같은 거는 사실은 정부가 판매자한테 세금 내려가는데 이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떠는 게 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증가라 그래. 조세 증가.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떠넘겼다. 조세 증가, 책임 증가. 그래서 조세 증가가 나타나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라고? 간접세다. 직접세는 증가시킬 수 없어요. 내가 소득을 벌었는데 내가 뭐 세금 안 내고 옆집 사람한테 떠넘길 수 없어, 그지? 이건 안 돼. 근데 간접세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3번 직접세다, 그죠? 4번 역진성은 어디서 나타난다? 간접세에서 난다. 오케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그 정도 볼까요? 됐고요.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뭐 뒤에 기출문제 안 볼게요. 여러분 아주 풀어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시장과 이제 경제활동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뭘 하는 거니까 경제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뭐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개념,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개념, 뭐 그래서 비용이라는 개념, 그래서 그 뭐 소비 그 가게가 누구고 기업 이런 걸 공부했어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시장과 경제 활동 타이틀 그래 잡아놨어요. 자, 시장. 자, 밑에 시장은 유형이 막 나온다, 그지? 일단 이것도 막 가끔씩 나옵니다. 시장은 크게 한 4가지로 나눈다 이야기해요.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로는 하나밖에 없는, 전체 시장에서 공급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독점이라 그러죠. 독점. 공급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 독점. 근데 공급자가 무수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걸 완전 경쟁,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도 있고 독점도 있어요. 독점은 한 개인 경우고 이거는 뭡니까? 다수, 그죠? 이건 다수야. 다수인 경우 이렇게 한 개밖에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 경우가 있다고요. 딱 양쪽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게 이것을 독점적 경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 독점이라면 얘에서 오는 것이고 이 경쟁이라면 여기서 온 거야. 얘는 두 가지 경쟁이란 말은 뭡니까? 다수란 얘기야. 다수. 그죠? 근데 독점은 힘이 있죠. 독점에서 힘이 있다는 얘기야. 원래 여러분 공급자가 많으면 힘이 없어요. 개별 기업들이. 근데 이것은 이상 힘이 있어요. 두 번째, 요쪽에 여기
부터 이게 뭐야? 과점입니다. 과점은 머리 숫자가 한두 개, 두세 개 소수라. 그래서 그러면 과점기업은 시장에서 기업이 한 두세 개 있는 그런 그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점은 힘이 있죠. 이게 이제 뭐라고 독점력이기 때문에 혼자 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가격을 어떤 힘이 있느냐? 가격을 설정합니다. 가격을 만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가격 설정제라 그러죠. 심지어는 뭐 가격을 차별한다.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독점은 가격을 만들기도 하고 가격을 차별한, 즉 소비자한테 다른 가격을 매긴다는 이야기죠. 소비자별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진입장벽이죠.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게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뭐냐? 이거는 굉장히 많단 말은 뭡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진입장벽이 장벽이 없다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말하느냐? 가격 수용자다 그래. 이런 표현들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면 다수란 말은 진입 장벽이 있다 없다? 없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뭘 가지고 있냐?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독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뭐 이런 거죠. 뭐 현재 우리가 KTX 같은 거, 뭐 전기 이런 것들, 그죠? 전기들 대표 전기가 강하죠. 전기 이게 독점이에요. 독점은 지금 우리가 차별하죠. 가정용, 산업용.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포철이라든지 삼성 같은 기업들이 그 전기를 쓸 때는 예를 들어 산업용이 이게 만약에 키로당 100원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100원이란 이거는 생산 원가보다 적은 경우예요. 그 한전에서 삼성이나 포철이라는 현대 같은데 전기를 공부할 때는 손해 보고 판다. 손해 보고. 그러니까 그 손해 보는 분을 어디서 몇 구입니까? 가정용 500원 받수. 실제 그렇게 몇 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웃으려고 진통하고 있어요. 이게 가격 차별이지, 그지? 왜?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없어.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잘 없어요. 그나마 지금 가장 뭐 유사한 것은 주식 시장 정도입니다. 잘 없어. 거의 잘 없어요. 요거는 지금 과점은 많죠. 그 과점은 주로 자동차 같다.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또는 뭐 그런 시장들. 몇 개밖에 없죠. 요거는 미장이에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이 무척 많은데 근데 미용실마다 독점력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깎는 데만 찾아다닌다. 그죠? 자기 익숙하게 찾아나갑니다. 왜 찾아갈까? 여기서는 가격 차별이죠. 요거는 뭡니까? 그 집에 찾아가는 이유는 제품 자체가 또는 서비스 자체가 차별하다 있더라. 요는 가격 차별화. 이거는 뭐 서비스 또는 제품 차별한다. 이런 특징들. 요거는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담합. 서로 카르텔이죠. 카르텔 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주로 뭐 가격 같은 거. 가격 올 때 같이 올리고 그죠? 이렇게는 카르텔 많다. 키워드만 좀 잡아야 돼. 자, 그래서 239페이지 아래쪽에 박스 보세요. 요 안에 지금 다 이야기했어. 다시 하나만 더 체크해본다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 수용자라는 표현, 독점적 경쟁은 제품 차별이라는 표현, 과점은 위에서 담합이라는 표현, 독점은 뭐 가격 결정자라는 표현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넘깁니다. 이런 게 시장이 있는데 다 미리 이야기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특별한 말 없이 시장 그러면 어떤 시장이라고? 이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을 이야기한다. 넘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 241페이지 보시면은 시장의 뭐 가격 기구, 아까 우리 앞에서 산업자본주의 이야기하면서 가격 기구란 말 썼죠. 그게 이게 양갈로 2번에 봐봐. 시장 가격의 기능,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시장을 이렇게 일종의 교통 정리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수요와 공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편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그 앞부분은 막 이렇게 앞부분 여러분 내가 좀 스킵한 부분인데 굳이 내 스킵한 건 굳이 안 봐도 좀 내용이 알고 익숙하신 분들은 안 봐도 관계없어요. 물론 처음 하신 분들은 다 읽는 게 좋아요. 그런데 조금 정리된 사람은 그냥 스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시장 수요와 공급이야. 일단 기본 기초 개념이죠. 수요가 뭡니까? 원한다, 그죠? 욕구야. 가지고 싶다는 욕구야. 수요, 가지고 싶다. 가졌다가 아닙니다. 가지고 싶다란 말, 욕구야, 욕구. 욕구란 말은 여러분 항상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지? 충족돼 버리면 욕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족되지 못한 상태, 욕구. 수요와 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의 수요량은 뭐냐? 특정한 가격대에서, 근데 저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라면은 나는 5개 먹고 싶다. 그게 수요량이야. 구체적인 조건이 들어갑니다. 공급량도 마찬가지야. 내가 1,000원이라면은 5개 만들어 팔아야지. 특정한 가격대에서 팔고자 하는 양, 그게 공급량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그 조금만 체크해 보세요. 그 수요량 일정 기간 동안에 항상 일정 기간이 뭐 일주일에 몇 개 또는 한 달에 그 정해 기간이 들어갑니다.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공급량도 똑같아요. 자, 그런 전제해서 밑에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 이거죠. 소비자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소비자의 심리 상태. 수요의 법칙은. 일단 P가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면은 소비자는 소비를 덜 하고 싶다. 이게 소비자의 심리다.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더 살려고 한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야. 움직임이 반대지.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상관관계입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마이너스 관계. 공급 법칙은 이거죠. 기업은, 소비자는 입장에서는 기업은 비싸지면은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어요. 이게 공급의 법칙이다. 방향이 같다, 그죠? 플러스란 말은 방향이 같단 말이고, 마이너스 말은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죠? 이게 수요 법칙.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보면은 가격이 비싸지면은 나는 줄이고 싶다. D가 수요입니다. 수요 곡선. 그래서 여기 있다가, 그죠? 100원일 때는 10개를 먹고 싶었는데 200원인데 그럼 나는 5개로 줄여야지. A, B, 그지? 가격이 비싸지면은 나는 줄인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을 나타내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지? 반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100원일 때 10개 만들어 팔고 싶었는데 200원인데 그러면 20개 만들어 팔아야지, 그죠? 이렇게 CD 비싸지면은 더 만들어. 그래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그 그림만 익히면 돼.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243페이지 개념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둘째 줄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 역의 관계, 이게 뭐라고? 수요 법칙이다, 그지?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마지막 줄에 가격과 공급량 간의 정의 관계, 공급 법칙입니다. 그거만 체크하면 너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하면 뒤에 나온다. 244페이지, 그지? 이렇게, 그죠?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안 나왔지만은 혹시나도 뭐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그 3번에 보세요. 시장 수요곡선을 개별 수요곡선을, 여러분 우리가 개개의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있어요. 밑에 그림 보세요. 아래쪽 그림 244페이지 아래쪽에 그 갑이라는 소비자의 수요곡선과 을이라는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있다, 그지? 시장에 그러면 갑하고 을 두 사람밖에 없다면은 시장 전체의 수요선 어떻게 도출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좌측에 갑이 지금 어떻습니까? 1,000원이라면은 10개를 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좌측 그림, 그지?
두 번째 중간에 어른 어떤 그림 어떤 마음입니까? 1,000원이라면은 20개를 사고 싶어요. 소비자가 값을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럼 시장 전체에서는 1,000원일 때 몇 개를 시장에서는 사고 싶어 합니까? 30개지. 이 30개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개 더하기 20개다, 그지? 그래서 이거 된다고? 옆으로 되겠다. 옆으로 10 더하기 20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옆으로 수평합한다 이런 말합니다. 개별 수요로부터 시장 전체의 수요를 도출하면 어떻게 도출한다고? 옆으로 되가라. 수평합한다. 그 위에 그래서 위에 봐봐요.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을 어떻게 한다고? 수평으로 더한다. 합한다. 공구선 마찬가지입니다. 공구선도 밑에 봐봐요. A는 1,000일 때 10개를 공부하려고 하고 B는 1,000일 때 20개를 공부하려고 하지. 그럼 시장 전체에서는 1,000일 때 몇 개를 공부하려고 합니까? 30개지. 30개는 뭐 10개 더하기 20개다, 그죠? 그러니까 옆으로 돼 나간다. 수평합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수요법칙이 얘야. 이거잖아요. 가격이 비싸지면 안 사는 게 수요법칙인데 비싸지니까 난 더 사야지. 이게 수요법칙 예외겠죠. 어떤 게 있는데? 자, 밑에 암기할입니다. 기펜제와 베블렌제다. 기펜제는 요 기펜제라는 제어가 있어요. 요거는 열등제 중에 하나인데요. 열등제라는 건 나중에 공부하고, 열등제는 애지감 난 제가 안 사겠다는 열등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독특하게도 기펜제라고 하는 이 제어가 있는데 이거는 비싸지면 더 사고 싸지면 더 안 사요. 있는 제어가 있습니다. 그냥 암기. 두 번째 베블렌제도, 베블렌제는 요거는 좀 자기 자신을 뽐낼 목적으로 쓰는 게. 근데 뭐 자동차 아주 비싼 자동차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보통 뭐 보수계에 관심이 많지만 남자들은 시계에 관심이 좀 있어요. 시계도 진짜 비싼 시계는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억 단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 저게 1억짜리야? 그럼 내가 사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는 게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부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베블렌제라 그래. 그럼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수요곡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 오케이. 암기상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수요와 공급 법칙의 여러분 거기에 공급 법칙의 이외에는 요거는 뭐 굳이 잘 안 나올 건데 혹시나 요거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는 공급 법칙이 이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이게 좀 노동시장. 이 노동시장에서는요. 이럴 수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해. 지금 여러분이 연봉이 있잖아. 연봉이 한 4, 5천 좀 돼. 그러면은 회사에서 연봉 1,000만 원 올려줄게. 그러면 죽을 땅 살 땅 일하겠지, 그지? 보통은 뭐냐면 요게 월급입니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 그러면 일을 더 하려고 그래. 그죠? 월급을 많이 줄게 일 더 한다는 얘기지, 그지? 우리가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노동을 공급하니까 내가 공급자야. 그러니까 월급 많이 줄게 더 일합니다. 요게 노동시장이야. 노동을 더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연봉이 한 100억쯤 돼. 그때는 이제 연봉 1억 더 줄게 일 더 하라 그러면 됐습니다. 하겠지, 그치? 그때는 막 요트가 생각나고, 그죠? 요트 하나 구입해가지고 가족들 여행 가고 싶겠지, 그치? 예, 어느 정도 연봉이 우리가 상상 연봉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노동을 줄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봉이 되게 셀 때는 오히려 이렇게 연봉이 올라갈수록 이게 노동 공급을 줄인다 이거죠. 연봉이 올라가고 노동 공급 줄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진짜 연봉 많아지면 그죠? 뭐 일 안 할 수도 안 돼. 완전히 점까지 간다. 이게 공급식 예외야. 여기까지 넣을 간사는 없지만은.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해봐. 이게 예외 어디서 나타나냐? 노동시장에서 나타난다. 그거 하나 써놔. 노동시장.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덩치가 굉장히 커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